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문학은 수능 특강 문화 적용학습에 실려있는 현대소설 서투른 도적입니다. 서투른 도적은 현진건 작가의 소설로 아마 현진건이라는 작가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처, 술 권하는 사회 또는 가장 유명한 운수 좋은 날 같은 소설을 쓴 작가님이죠. 하지만 서투른 도적 같은 건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에 잘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창의문 밖으로 이사한 이후 집안일을 해줄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자, 여기서 창의문이란 공간이 어디냐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동에 있는 성문으로 조선 태조 5년에 세운 사소문 가운데 남아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창의문의 단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창의문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 먼 시골에 가까운 나의 집에 일을 하러 왔다가도 오래 있으려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나의 집은 도심에서 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하러 오지 않죠. 그러던 중 힘겹게 연이다 어느 할멈을 일하는 사람으로 맞아들이게 된다. 자, 여기서 나오는 할멈이라는 인물은 나의 집에 집안일을 하러 온 인물이고요. 이 할멈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봅시다. 아내의 전하는 말을 들으며 그 할멈은 황해도 안악 사람으로 농토를 빼앗기고 살 길이 없어 아들 부부만 제 시골에 쳐들이고 저는 13살 먹이 손자 하나를 데리고 벌이할 곳을 찾아 걸어서 서울을 올라왔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할멈이 우리 집으로, 나의 집으로 오게 된 과정을 요약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할멈 인생이 조금 기구해요. 황해도 안악 사람인데 농토를 빼앗기고 서울까지 걸어왔대요. 자, 농토를 빼앗겼다는 점에서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농촌 수탈이 극심하던 시기라는 시대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소설의 시대 상황에 대한 선지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1930년대의 일제강점기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할멈은 13살 손자 하나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왔죠. 공덕리를 중심으로 한 기름 장사의 틈에 끼어 삼원이란 전 청량을 들여 장사를 시작해 보았으나 자, 여러분, 장사가 잘 되었으면 나의 집으로 오지 않았겠죠? 처음 일이라 단골도 없고 모든 일에 서툴러서 미천조차 깝살라버리고 필경 남의 집에나 살아보자고 나섰더니 그나마 뜻같이 되지 않아 오늘날까지 동향의 기름 장사꾼의 신세를 입다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 한다. 자, 우리 일단 천량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볼게요. 천량이라는 것은 개인 살림살이의 재산이란 뜻으로 천량의 뜻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동향은 고향이 같음이라는 뜻으로 이것 또한 의미를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할멈은 서울에 왔는데 장사도 망하고 이제까지 같은 고향의 장사꾼 집에서 신세를 입다가 우리 집에 오게 된 거죠. 자, 이 부분이 할멈이 나의 집까지 오게 된 과정을 요약 제시함으로써 사건 전개의 속도감을 얻었다는 옳은 선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요약 제시한 부분과 그에 따른 효과, 바로 사건 전개의 속도감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루 이틀은 무사히 지나갔다. 사흘이 못되어 피차의 얼굴이 조금 익어지자 그의 호소와 하소연이 6, 7월 장마 모양으로 그칠 줄 몰랐다. 자, 6, 7월 장마 모양으로 그칠 줄 몰랐다라는 것은 우리 6, 7월에 장마가 자주 오잖아요. 그만큼 자주 할멈도 호소와 하소연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묻는 선지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6, 7월 장마 모양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는 남자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할멈이에요. 아내를 조르다가 못하여 인제는 나만 보면 조르기 시작한다. 나으리, 나냄, 저 새끼를 어떻게 하면 좋실까? 여기서 저 새끼는 자기의 손자, 할멈의 손자를 가리키죠. 댁으로 대불고 와요? 13살이라서 못할 일이 없시다.
저 건너방이 비지 않았시니까 우리 아들 내외게 좀 빌려주실깡요. 이 거룩한 댁에서 살게 해주소. 자, 지금 우리 할멈의 대사 부분을 봤는데 뭐 줍시까? 없시까? 안 하시까? 빌려주실깡요. 등의 방언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할멈의 대사에서 이 거룩한 댁이라는 용어가 사용돼요. 자, 거룩한 댁이라는 건 일단 나의 집을 뜻하고요. 할멈을 일하게 받아준 공간이자 현재 할멈에게 남은 유일한 동아줄로 볼 수 있죠. 때문에 이 거룩한 댁이라는 것은 할멈의 아부가 섞인 표현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한 댁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댁이 의미하는 바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멈이 이렇게 부탁하는 걸 보니까 할멈의 요구는 가족의 안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돈을 10원만 선월급으로 미리 좀 주실까요? 서울에 올라올 때 동네 사람에게 진 빚량을 갚아야 되겠시다. 나으리 만에 사람 좀 살리소. 자, 할멈은 손자와 서울로 올라올 때 심지어 빚도 졌어요. 장사가 망했으니까 빚 지는 건 어쩔 수 없었겠죠. 그는 제1신의 모든 어려운 사정을 한꺼번에 해결해 보려는 듯 하였다. 처음에는 허허실수 지나치는 말로만 여겼더니 웬걸? 차차 그의 하소연이 물론 진정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깨달았다. 물에 빠지는 사람이 한 오라기를 부여잡는 모양으로 그는, 여기서 그는 할멈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메어 달리는 것을 알았다. 자, 물에 빠지는 사람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메어 달렸다라는 건 그만큼 할멈의 사정이 절박하고 할멈의 요구가 극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할멈이 죽은 힘을 다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을 통해서 할멈의 사정이 급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겐 물론 그런 여유가 없었다. 다달이 몇 푼 월급으로 겨우 꾸려가는 우리에게 그의 손자를 기르고 그의 아들 부부를 살릴 힘은 어디를 쥐었다도 나올 턱이 없었다. 나의 형편은 할멈의 손자와 아들 부부까지 보살피기에는 역부족이죠. 자, 나는 월세를 받아 여유로운 편이지만 남의 가족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한다는 식의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식구라야 우리 내외와 5먹이 딸 하나, 집이 멀고 명생박치라고 산기슭에 몇 고랑 있는 탓에 문안심부름과 집 거두기에 19살 먹은 대옥이란 아이를 들인 터이라 안잠자기 외에 사람 더 둘 필요는 절대로 없었다. 자, 여기서 안잠자기의 뜻을 알려줄게요. 자, 안잠자기란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 또는 그런 여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할멈의 처지를 바로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자, 할멈의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 하더라도 부둥부둥 식구를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의 청을 들으려야 들을 수 없었다. 나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에게 동정을 하면 할수록 나의 고통은 컸다. 자, 할멈의 상황을 알고 동정을 하지만 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나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내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험난한 인생의 길의 산표본을 눈앞에 보는 듯하여 나의 가슴만 어두워질 뿐이다. 낮보다도 밤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낮에는 나도 집에 붙어있지 않거니와 자기도 일이 바쁘니 조를 겨를이 없으되 밤엔 저녁을 먹고 앉으면 그의 애원은 쉴 새 없이 나의 귀를 울리고 머리를 들먹인다. 두 방이 불떼기가 어려워서 장지로 막은 안방에 우리는 아랫간에 자고 그는 윗간에 자니 한 방이나 진배가 없었다. 그의 한숨과 호소는 장지 하나 격해 폭포수같이, 자, 뭐뭐같이라는 표현은 사용됐으니까 비유적 표현 사용됐음을 알 수 있고요. 하여튼 폭포수같이 쏟아진다. 그는 좀처럼 잠도 자지 않았다. 내가 깨어있는 듯한 눈치만 보이면 자기의 원정은 사정을 하소연하다 라는 뜻이에요. 원정과 서름과 슬픔을 늘어놓는다. 이 거룩한 댁에서 자기를 안 살려주면 누가 살리겠느냐?
내가 꼭 그를 구해야만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추근추근하게 굳세게 줄기차게 조르고 붓고 호소하고 애원한다. 불면증이 있는 나는 이따금 뜬 눈으로 세우기까지 되었다. 자, 할멈의 끊임없는 호소에 불편한 생활을 하는 내가 등장하죠. 자, 잠꼬대처럼, 이것도 뭐뭐처럼이니까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잠꼬대처럼 호소를 중얼거리다가도 그는 흔히 고단한 꿈을 매는 모양이나 이 꿈이 도무지 길지 않았다. 높던 숨소리는 이내 깊은 한숨으로 변한다. 그렇다. 자, 여기에 느낌표 사용됐기 때문에 영탄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정말 깊은 한숨이다. 바닷속 깊이 파도가 이는 모양으로. 자, 바닷속 깊이 파도가 이는 모양도 비유적 표현이라 볼 수 있죠. 우후 하는 처량한 울림을 낸다. 그의 첫마디 말보다도 이 한숨이야말로 그의 슬픔과 번민과 고통을 가장 웅변으로 설명해준다. 나는 잠결에도 이 한숨소리만 들으며 번쩍하고 눈이 떠진다. 10손, 20손이 나를 흔들어 깨운다 한들 이 인생의 최후의 휘파람 같은 무겁고 우렁차고 비통한 이 울림처럼 나의 마음을 뒤흔들고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였으리라. 자, 일단 최후의 휘파람 같은, 뭐뭐 같은 사용됐으니까 비유적 표현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고만 잠을 잊어버린다. 그 산란한 괴로운 숨결, 느낌표 있으니까 영탄법. 그 탄력 없는 늙고 무거운 팔다리가 이리로 저리로 지적거리는 둔한 음향, 느낌표 나오죠? 그는 청을 하다 듣지 않으니까 대우기를 미워하기 시작하였다. 자, 여러분, 대우기가 아까 앞에서 나왔어요. 대우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문안 심부름과 집 거두기에 19살 먹은 대우기란 아이를 들였죠. 그래서 대우기 또한 여기서 심부름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잠꼬대처럼 시작하였다까지는 할멈의 행동에 대한 나의 판단과 느낌이 드러나고요. 영탄법과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저놈만 없으면 내 손자가 있게 될 텐데 라고 할멈이 생각하는 거죠. 하고 내심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새끼의 밥도 잘 차려주지 않고 더구나 된장찌개 하나 잘 만들어주지 않았다. 자, 데우기 때문에 손자가 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데우기를 미워하는 할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중에는 저 애는 다 컸으니 어디를 가도 제 구실을 할 터이니 그만 내어보내고 자기 손자를 갖다 주자고 노골적으로 아내를 졸랐던 모양이다. 눈 여린 아내는 처음엔 그를 위하여 눈물까지 흘린 일이 있었으나 자, 아내는 처음에 그를 동정하죠. 이 요구에는 어이가 없었다. 자, 할멈을 동정하던 아내의 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대역을 내보내고 자기 손자를 갖다 주자는 말을 인정 없고 야박하여 무리한 부탁이라 생각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드러나죠. 아무리 제 자식을 위한다 한들 어쩌면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고까지 한단 말이오. 다 같은 처지에. 심청이 나빠. 자, 여기서 심청은 마음보나 심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고 눈에 밖에 나게 되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그 대우기 내보내고 자기 손자 갖다 주자 라는 대사 때문에 지금 아내의 눈밖에 나게 된 거죠. 할멈이 온 지 한 열흘쯤 지났으리라. 그는 내일쯤 제 손자를 찾아보거나 오겠다고 청했다. 우리는 물론 허락하였다. 오늘 낮쯤 갈 터인데 오늘 아침에 생긴 일이다. 나는 어젯밤에도 잠을 잘 못 자고 심지가 좋지 못한 대로 뒷송산을 한 바퀴 휘돌아 내려오니까 아내가 파랗게 질려서 할멈과 무어라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그 사단은 이러하다. 할멈이 일어나 나간 뒤로 아내가 나가보니 마룻바닥에 쌀낫이 흩어져 있었다. 밥쌀을 내다가 떨어뜨린 것인가 하였더니 자세히 살펴보니 마루로부터 뜰로부터 우물 가는 길로 쌀이 줄을 그은 것처럼 흘러내렸다. 하도 이상해서 할멈 뒤를 쫓아가 보니까 그의 걷는 대로 쌀이 줄줄 흘러내린 것을 발견하였다. 필경 할멈의 품속에 쌀을 감추어 둔 것이 발견되었다 한다. 그는 헌털뱅이 전대 하나를 주워서 쌀을 불룩하게 집어넣어 가지고 가슴 밑에 찼는데 전대의 구멍이 뚫어져서 그의 걷는 대로 쌀이 흐르게 된 것이었다. 자, 할멈은 손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쌀을 훔치게 되죠. 여기서 전대의 뜻을 먼저 보고 갈게요. 전대는
돈이나 물건을 넣어 허리에 매거나 어깨에 두르기 편하도록 만든 자루라는 뜻이고요. 할멈이 쌀을 훔친 것은 할멈이 처해 있는 빈곤의 상황, 즉 개인적인 원인이죠. 가난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출근했다가 저녁 때 돌아와서 할멈을 물어보니 그는 품속에서 훔친 쌀을 도로 내어놓고 100배 사죄하며 제 손자에게로 갔다 한다. 손버릇이 나쁘니 물론 집에 둘 수가 없어서 날짜를 따져 월급을 주어서 아주 보내고 말았단다. 대욱이는 아까 심부름하던 애죠. 잠옷 분개한 중에도 어이없어 웃는다. 이번 사건에 대욱이가 제일 치를 떨었다. 고지식한, 자 대욱이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지식한 그는 그런 짓을 하니까 없는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다고 펄펄 뛰면서 할멈을 맞대놓고 욕지거리를 하며 징역을 살린다고 울림장을 놓았단다. 자, 울림장이라는 건 으름장의 방언입니다. 자, 대욱이는 할멈의 도둑질을 도덕적 일탈로 보고 부도덕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할멈의 한 일을 서투른 도적의 노릇으로 웃어버리기엔 너무 마음이 저리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할멈이 한 일은 바로 도둑질이죠. 쌀을 훔쳤어요. 그것은 할멈의 개인적인 가난 때문이긴 하지만 할멈의 빈곤과 그 타락은 농촌 수탈이 극심하던 그 시대 상황의 문제다라는 나의 생각이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할멈이 처한 상황에 대해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벌어진 상황을 통해 도덕적 자각을 하게 되고 나의 이러한 자각은 도둑질의 원인을 개인이나 일부 계층의 도덕적 일탈보다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었죠. 결국 할멈의 도둑질은 개인적인 가난 때문이지만 이런 개인적인 가난을 만든 것은 바로 사회구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죠. 대욱의 말 맞다나 할멈은 과연 파출소를 겁내었을까? 아무도 몰래 안전하게 제 품속에 든 동전 세푼이 귀신 아닌 사람에게 발각되리라고 믿었을까? 사랑하는 손자에게 옥춘당으로나 변할 그 귀중한 동전 세푼을 확실치 않은 겁결에 그리 쉽사리 내어놓았을까? 그는 일부러 동전 세푼을 내어던진 것이다. 넣어보라는 듯이 내어던진 것이다. 섬으로 있는 쌀을 몇 줌 훔친들 어떻단 말이냐? 굶주린 내 손자에게 한 끼 입합을 해준들 어떻단 말이냐? 무슨 대사냐? 품속에 넣은 쌀까지 우게 빼는 알뜰한 요것들아. 이 동전 서푼이나마 마저 받아라. 그리고 잘 살아라. 마음속으로 외치며 이 동전을 던진 것이다. 우리의 얼굴을 향해서 심장을 향해 이 동전 서푼을 후려 갈긴 것이다. 자, 할멈과 같은 사람들이 처한 상황. 바로 하층민의 상황이라 할 수 있죠. 하층민의 상황의 부조리함은 나와 같은 사람들의 매정함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 바로 사회구조의 문제죠.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본문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세 문제 정도를 보고 서투른 도적이라는 작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넘어와서 일단 2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풀어볼 시간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 풀어보셨나요? 이번의 답은 바로 4번이었죠. 나는 월세를 받아 여유로운 상황이었지만 남의 가족을 받아주는 것을 꺼려한다. 자, 우리 아까 윗글에서는 나 또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임이 드러났었죠. 때문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1번, 2번, 3번, 5번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의 집은 도심에서 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하러 오기가 힘들다. 자, 우리 아까 윗글에서는 도심에서 먼 시골에 가까운 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도심에서 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하러 오기가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죠. 2번, 할멈이 나의 집에 오기까지의 사건을 요약 제시해서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준다. 우리 아까 할멈이 황해도에 있는 농토 뺏기고 서울 와서 장사 망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오게 됐다 라는 내용을 요약 제시해서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주고 있죠. 3번, 할멈이 죽을 힘을 다해 우리에게 매달리는 것은 그만큼 할멈의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이다. 그쵸, 할멈이 우리의 그 물에 빠진 사람처럼 우리에게 죽을 힘을 다해 매달렸다는 것은 할멈의 상황이 급박하고 절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5번. 할멈을 동정할수록 나의 고통이 커진 이유는 할멈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고통을 느꼈기 때문이죠. 할멈을 동정할수록 나의 고통이 커지는 부분에서 나의 내적 갈등까지 나타났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우리 보기는 현진권의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의 일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풀어볼 시간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윗글과 보기는 할멈의 서사가 주된 내용이 된다. 2번 윗글과 보기는 지식인인 주인공이 집을 나가게 된다. 3번 윗글은 하층민의 삶을 통해 사회의 문제를, 보기는 지식인 나가 경험한 사회의 문제를 드러낸다. 4번 윗글의 아내와 달리 보기의 아내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며 위로해준다. 5번 보기와 달리 윗글은 사회적 부조리함을 느끼고 있다. 자, 우리 3번의 답은 바로 3번이라고 할 수 있죠. 3번 먼저 볼게요. 자, 윗글은 하층민의 삶, 바로 우리 할멈의 삶이 나왔죠. 할멈의 삶을 통해 사회의 문제, 그리고 보기는 지식인 나가 경험한 사회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3번이 가장 적절하다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함께 보도록 할게요. 1번 윗글과 보기는 할멈의 서사가 주된 내용이다. 자, 우리 윗글에서는 할멈의 서사가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보기에서는 할멈이 단지 아내를 깨워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보기에서는 할멈의 서사가 주된 내용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2번 윗글과 보기는 지식인의 주인공이 집을 나가게 된다. 우리 윗글에서 집을 나가는 존재는 할멈으로서 할멈은 지식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4번 윗글의 아내와 달리 보기의 아내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며 위로해준다. 자, 보기의 아내는 남편이 부조리한 사회가 나에게 술을 권한다는 말을 해도 배우지 못한 아내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투정을 부리게 되자 남편은 말 상대가 되지 않는 아내를 뿌리치며 다시 나가버리죠. 때문에 보기의 아내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위로해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죠. 5번 보기와 달리 윗글은 사회적 부조리함을 느끼고 있다. 자, 이거는 보기와 윗글 둘 다 사회적 부조리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 보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이것 또한 풀어볼 시간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4번의 답은 바로 3번이었죠. 서술자인 나는 다른 인물의 서사, 바로 할멈의 서사를 전달해 주기도 하면서 나의 정서, 마음이 저릿했다, 아니면 마냥 웃으면서 넘어갈 순 없었다, 이런 정서를 드러내죠. 1번 서술자인 나는 관찰자이고, 자, 서술자인 나는 관찰자의 역할을 하지 않죠. 2번 서술자인 할멈, 자, 서술자는 나이기 때문에 2번도 아니고. 4번 서술자인 할멈, 자, 서술자는 나이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 않죠. 5번 나와 할멈의 과거에 대한 회상이 주된 서사를 이룬다. 여기서는 할멈이 나의 집까지 오게 된 경위 때문에 과거 해상이 드러난다까지는 볼 수 있는데 나의 과거 해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5번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용한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다시 볼 수 있으니 나무 아카데미에 들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또 다른 문학으로